국내 소식은 이제 여러 좋은 소식도 많은데 해외 소식들이 굉장히 끔찍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최근에 전쟁 뉴스를 전하는 빈도가 부쩍 늘었지 않아요? 네. 요 한 2, 3년 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바야흐로 이제 세계가 전쟁의 구간에 진입했다. 이제 그동안의 국제사회는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어떤 명분이 있고 국제사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일단은 국제사회 규범이나 어떤 그 여론보다는 힘을 앞세우는 시대가 본격도로 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좀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유튜브 방송을 쭉 이번에 이스라엘 공습 이후에 보잖아요. 해석들이 너무 안일하다. 아니라다. 너무 안일하다.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다. 네. 예를 들면. 또 뭐 저래다 싸우다 말겠지 뭐. 이런 정도의 평론들인데 꿈 깨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네. 그거예요. 사실 저는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잖아요. 2기 행정부 때 미국의 어떤 그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 이건 이제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네타냐후가 그냥 바로 그냥 더더군다나 핵 실무를 담당했던 그런 선수들만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일단 암살이 나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묵인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트럼프 시대의 국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냥 다자 외교 비슷하게 왜냐하면 일극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정말로 이제 춘추전국 시대처럼 될 가능성이 네. 있다는 것이고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똑같은 무슨 생각이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했다. 왜냐하면 김정은 네. 위원장 입장에서 굳이 트럼프랑 네. 북미 관계 개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타결이 된다는 식으로까지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 이란이 북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국제 정치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까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저 갈등은 분쟁은 저건 쉽게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닌 거죠.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근데 외모가 비슷하니까 김정은이랑 생각이 좀 통하시나 봐요. 제가 좀 아니 거기에 더해가지고 굉장히 신뢰가 가. 김정은 직접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공기가 빠졌어요. 그죠? 아니 그리고 사살의 방식이라는 게 전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침실에서 자고 있는 혁명군 그 간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준비된 드론이 날라와서 한 방에 이제 사살을 해버리는데 이런 모습이 현대전의 양태가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 전쟁이 말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다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다가 레바논에서 일어났다가 인도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다가 지금 이란 아닙니까? 이게 퍼지는 모양이 전염병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동일한 기술입니다. 네.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모방하기 바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 문명사를 바꾸는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그 퍼스트 퍼슨 비전. 그러니까 비유. 그러니까 1인칭 시점 전투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 그러니까 한 명이 네. 드론 조종과 그 드론에 있는 폭탄 투하를 한 명이 다 조종하는 이게 1인칭 전투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때리는 놈 따로 있고 보는 놈 따로 있고 연결해주는 놈 따로 있고 하니까 대부대가 가야 가능한 작전이 이제 한 명이 네. 가능해진 거예요. 이걸 1인칭 시점 전투.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드론 혁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나오고 나니까 하마스의 전사들이 이스라엘을 기습할 때 드론을 보내가지고 장벽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전차 장갑 차비에 폭탄을 톡톡 떨어뜨리잖아. 네. 이게 이스라엘 민병대가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했던 방식이거든. 그래서 그걸 학습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번에 이란의 그 군 지도자들 암살한 거를 보니까 사전에 드론 부대가 이제 이란 영토 안에 들어가서 테헤란에 잠입해서 잠입해가지고 드론으로 조종해가지고 네.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또 주요 요인 숙소로 들어간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1인칭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기술, 이 어떤 살인의 기술이라는 거는 전파가 너무 빨라. 네.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이 현상 너머에는 정보와 특수작전이 이제 융합해 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보는 놈 따로 쏘는 놈 따로였는데 이제는 정보작전과 특수작전이 융합이 돼가지고 네. 한 단위에서 다 되는 요게 출현한 거거든. 요게. 야.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으로 뭐 인도, 파키스탄, 서아프리카 또 어디 태국, 필리핀, 미얀마 그런 데서 분쟁하는 당사자들이 이걸 연구 안 할 것 같습니까? 연구하겠죠.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네. 북한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 가서 더 빨리 배웠어. 지금 거기 네. 전쟁에 실제 참여하면서 네. 그 맛을 톡톡히 봤거든. 아, 이 학습 속도는 가장 빨라요. 이래가지고 어떤 혁신보다 빠릅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무서운 이제 거예요. 얘기 들어봤더니 공격 당사자한테 사전에 너를 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가족이나 본인한테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고살인. 예고살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봤을 때 이게 공포 전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부가 이제 제거가 됐으면 그 지휘부를 대체할 다른 지휘부가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가족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편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언제든지 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그 메시지를 전할 정도면은 이미 이란 지휘부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프락치가 상당 부분 맞습니다. 오랫동안 모사드 프락치가 있다고 봐야 되는 침투가 거겠죠. 돼 있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보력에다가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안면 인식 안면 인식 기술까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정확히 알아내는. 요걸 갖다가 이란에서 하기 전에 가자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 거기 그걸 저 이스라엘의 8200 부대라고 있어요. 그 예. 정보 부대인데 거기서 인공지능 시스템 라벤더라는 걸 씁니다. 이 라벤더가 하마스 요원을 찾아내서 그 표적을 찾아내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살해가 목록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사람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인공지능이 빨리빨리 답변해요. 이렇게 해서 라벤더 시스템을 쓴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시스템이 더 있는데 가스펠입니다. 전부 이게 일종의 성경 용어 같잖아요. 언약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살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마스 요원이 집으로 귀가했을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진짜 가옥 끔찍하다. 단위로 부셔요. 그걸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비유도 폭탄으로 부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유달리 가족 단위 몰살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가스펠은 그 건물을 찾아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두 개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민간인 3만 6천 명이 왜 죽었냐는 그 원리가 나오거든. 이걸 갖고 지난 2년간 실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어떤 신원이 주어지잖아요. 사실 직접 영상을 못 찍어도 SNS라든가 정부 홈페이지 공식 자료를 보고도 그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안면 인식이 가능한데 요걸 가지고 그 멀리서 관측을 해가지고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얼굴 인식 형상을 식별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쌓이면은 추적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한 1, 2년 이상, 멀게는 몇 년 준비한 작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그러면은 드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자율 무기가 그 중에 있고 거기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썼던 그 라벤더 이런 시스템에다 이번에도 역시 보니까 동일한 게 아파트 단위의 그 그렇죠. 주거를 폭파시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가족입니다. 그게 뭐냐면 귀가했을 때 때려야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히려 뭐 어디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군사 작전 중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고 네. 반드시 귀가했을 때 때려라. 그런데 이 이슬람 달력이 희한한 게 목요일 금요일이 주말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6월 12일 날 공습이 그 목요일이잖아요. 그렇네. 이때가 선택된 이유가 바로 그 귀가하는 거라서 그 건물에서 몰살시킨다. 가자지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의 그 혁신이
우리가 뭐 인공지능 뭐 얘기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군사적인 활용이 되는. 정말로 이 야만의 시대를 보면 어떻게 벗어날 수 이제 진입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 근간이라는 것은 의원님 설명한 것처럼 AI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을 새로 지명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이분을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77년생이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이제 77년생이면 48살 정도고 아마 지금 최연소급일 거예요. 수석 중에 최연소죠. 수석 중에 네. 그래서 일단 AI 정책을 이끌 뭐 적임자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김종대 전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AI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들이 내놓은 평가를 보면은 적임자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고 소수긴 하지만 네이버라는 어떤 대기업에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AI 정책 자체를 좀 대규모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가져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은 AI 수석이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신설되는 자리다 보니까 누가 초대 AI 수석이 될까가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었고 네. 지금까지 하마평에 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 특별위원장이라든가 박태웅 민주연구원 모두의 질문 Q 대표 같은 분이 주요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47세죠.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그렇죠.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상구는 47세인 하정우 이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경위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그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이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시스템 업체는 전부 윤석열한테 이를 갈고 있어요. 그렇죠. 골든타임 3년을 날렸어요. 네. 거기에다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이젠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한국이 그나마 갖고 있던 게 가장 강점이 인프라와 인재 이 두뇌거든요. 네. 그런데 3년간 R&D가 뭐 카르텔이다 뭐다 하고 외국으로 싹 나가 버렸어. 그렇죠. 다 빠져나갔죠. 거기에다가 예산 반토막 나고 이래가지고 미국 중국이 훨훨 나는 동안에 그냥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의 중세 암흑 시대로 본다고. 클라우드 산업도 완전 폭망했더라고요. 맞아요. 폭망했던 네.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인공지능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미국 거 아니면 중국 겁니다. 맞아요. 또는 러시아인데 한국 폭망했습니다 지금. 한국 거 저기 뭐 있는 거 아시는 거 별로 있어요? 내가 나는 몇 가지는 아는데. 네. 그런데 특정 기능에만 특화돼 있지 이렇게 그 전반적인 어떤 생활 쪽에서 쓰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데 미국 중국 거 안 쓸 도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뺏겼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이거 인재들은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규제는 많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래 되니까 이게 지금 비상사태거든. 하정우 수석이 그나마 좀 관심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만약에 교수라든가 이런 직종에서 데려왔으면 아유 뭐 원래 또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일단 이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왔다는 점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하정우 수석이 지금 AI 생태계가 미국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벗어나 가지고 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 이 하정우 수석이 이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벗어나서 AI 인공지능 주권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해온 인물이에요. 소버린 AI.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상당히 더 크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ICT 출입 네. 기자를 좀 몇 년 했거든요. 어. 이분 하정우라는 분하고 실제로 제가 한 테이블에서 이제 밥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 워낙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도 먹방 잘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건 그 기자가 잘하죠. 아니 하정우란 이름을 갖고 있으면 왠지 먹방도 잘하실 것 같잖아. 아니, 김 잘 드실 것 같고. 그 지난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라고 디플정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AI 관련된 분과를 맡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행사에서 뵌 적이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뭐 있냐 별명이 뭐냐 뭘 것 같으세요?
기자회사에서? 뭐냐면 야마킹이에요. 왜냐? 이분이 보통 이제 잘 서울대 잡아주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이과생이다 보니까 이과생의 특성이 언변이 좀 딸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자들 만나면 야마를 잘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경향신문 가서 잡아준 야마와 한겨레신문 가서 잡은 야마가 다릅니다. 어허. 그런 특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AI 수석에 왔기 때문에 적어도 브리핑 하나는 기깔나게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기자들의 평가입니다. 아니 이게. 원래 네. 지금 AI가 잘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뭐 그러네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써보면 그런 걸 잘해요.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지금 지능적 사고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과학적 사고, 뭐 정보에 민감하고 이러는데 그거 다 구닥다리야. 이제는 지능적으로 네.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음. 차라리 그런 게 더 과학에 대해서는 친화적이라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저 기업인이고 이렇게 젊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저 젤렌스키 대통령 밑에 그 젤렌스키를 당선시킨 사람이 미하일 페로도프 장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저 스타링크 위성 체계하고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의 꿈이 이제 플랫폼 국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전쟁 중에도 30개가 넘는 앱을 출시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어떤 마을에 가면 구호품 트럭이 가고 또 한쪽에는 저기 휴대폰 충전 트럭이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드느냐? 구호품 트럭이 아니라 휴대폰 충전이 더 급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다. 그 정도로 아주 새로운 양상인데 이걸 페도로프 장관이 다 지휘했다고.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고 일론 머스크한테 트윗을 날려서 스타링크 터미널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다 이걸 초기에 버텨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미하일 페로도프가 나와야 돼.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저 완전히 어떤 지금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라고 보고 이 초과학 지능에 관한 어떤 정부 설계 이걸까지 해낼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공연불입니다. AI 뭐. 네. 100조 투자해서 뭐 할까요? 효과가 안 나오면. 그렇죠. 그건 완전히 그 정부의 기능을 이 지평을 여는 새로운 상상, 이 전환적 상상력이 있어야 이건 가능한 영역이지. 뭐 지식 많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처음에 AI 수석을 뽑는다 그래서 진짜로 AI를 수석으로 앉힌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뭐 사이버 가서 아담처럼. 아니 생각할 법하잖아. 그렇지. 생각할 법하잖아 있잖아요. 괜찮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약간 최신 기술 적용시켜서. 그렇네. 네. 아니 그러지 말고 나중에 여기 AI 가상으로 진행자를 앉혀 잘한다니까. 진행의 영역은 AI가 넘볼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박태웅 민주연구원 모두의 질문 큐 대표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를 치르는 기간 내내 세설이 뭐였냐 이재명의 AI 스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초대 AI 수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런 모두의 예측을 깬 인선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는 거고 앞서 지난주에 국정상황실장 송기호 변호사와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별 친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능력만 보고 시킨 것처럼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인사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인사 같은 걸 보면 처음에 이제 논란도 있었잖아요. 민정수석 가지고. 그런 부분 경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뭐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어떤 공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적재적소의 전문가가 누군지를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기용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제가 이래 보니까 실세 그룹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윤석열하면 친윤. 네. 그렇죠. 한 번 친윤이면 끝날 때까지 친윤. 네. 네. 거기서 모든 인사가 다 끝나. 그렇죠. 뭐 친박, 친이 이런 게 있는데 이재명에는 그냥 친명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그때 명단이 다르고 네. 이래 보면은 딱 줄기세포라고 할 만한 딱 핵심 인물 이런 게 요즘 이 정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좋은 면으로 보면은 실용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능력 위주의 기용으로 확실하게 그렇죠.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게 있고 반면에 이제 저기 좀 예상외 인사가 많으니까
조금 평가는 약간 이제 그 성과를 봐야 하는데 시도 자체는 특정 그룹으로 이렇게 이너서클화돼 있다는 느낌이 잘 안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국정상황실장은 정말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 측근처럼 보조하는 자리고 AI 수석도 100조 예산을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썼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안보실 인사 났을 때 그 김현종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들 모든 국민이 다 김현종인 줄 그 알았어. 김현종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뭐 안보실 이쪽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 김현종이 아니었던 거죠. 사진 잘못 낸 언론사 언론사들도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쭉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향신문에서도 네. 얘기를 할 거지만 안보실 1차장도 그렇고 2차장도 그렇고 3차장도 그렇고 이게 이제 외교부 라인이 이제 주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국가안보실 2차장,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 3차장, 딱 이문숭 주 캐나다 대사하고 그렇죠. 네. 주 교황청 대사가 발탁이 됐는데 음. 이분들을 발탁을 한 걸로 봤을 때 이분들 면면을 보면은 뭐 대선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없는 것 같아. 그럼 뭘까? 아 지금은 통상이라든가 교섭이라든가 이쪽이 일단 시급한 현안이니까 네. 이쪽을 더 강화를 하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인 거죠. 그리고 나이도 되게 젊어요. 오현주 이 안보실 3차장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세대 교체라고 해도 될 만큼 나이가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평가를 해볼 대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그 김종대 의원님 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김현종 1차장 사실은 이름이 그 다른 김현종은 우리가 익숙한데 이분 육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좀 어떤 분으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44기. 84학번이지 그러니까 우리 동기라고. 아 그래요? 44기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나이는 조금 많은 축에는 들죠. 그런데 요분이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방개혁비서관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튀는 스타일도 아니고 강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실무형입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차장들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실무형, 조용히 일에 몰입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사실 또 의외 인물입니다. 다 조용한 사람들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있어. 대선 때 목에 힘들어가 깔짝거리는 사람들은 다 아웃이야. 이거 하나 표현을 분명해. 좀 격하게 해주시네요. 예. 깔짝거리는 사람들. 내가 듣는 얘기가 있어. 아 예. 몇몇 분들이 떠오르네요. 일찍부터 뭐 한 자리 해보려고 캠프로 접근해서 쇠파리 똥파리 끼어들듯이 왱왱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벌써부터 어떤 자리를 맡고 싶다고 희망사항 제출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법은 여태까지는 거의 없었던 걸로.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역효과 난다고. 내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다고. 네. 절대 그 앞에 가서 뭐 하고 설치지 싶다. 마라. 맡겨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뭐 떡 하나 주고 연 하나 먹듯이 너도 하나 먹고 니도 하나 먹고 이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너 개피 본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맞았다고 봐. 깔짝거리면 다 죽어. 오로지 조용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또 나의 어떤 그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나는 소문나서 다 들렀어. 이런 것들도 부시락거리면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될 일도 안 돼. 내가 그래가지고 몇몇 방송 진행자들이 뭐 국방장관을 가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갈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못 간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저도 방송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댕겼거든요.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안 설레발 되는 거야. 너무 쳤어 내가. 그렇지. 아니 국가안보실 1차장 1호하고 2차장 같은 경우도 저도 궁금해가지고 외교부에 있는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형 그거 아세요? 그랬더니 무슨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랬냐.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미 그 정상 간의 통화한 내용을 맞아요. 자유한국당 강효식 의원이 유출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당시에 그 주미 대사관에 이분이 있었던 거 이문순 차장이 뭘로 있었냐? 정무공사로 있었대. 근데 그 밑에 있는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식한테 그 정보를 강효상? 알려준 거예요. 강효상한테 알려준 건데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다 보니까 본인도 연대 책임으로 당시에 감봉 3개월을 받았대.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불복해서 징계 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는데 여하간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기스가 났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쓴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 사례라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인사 이런 걸 보면은 방금 김종대 전 의원님이 잘 정리를 해준 것처럼 대선 때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비비고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적재적소의 인사들을 찾아낸 걸 보면은 사실상은 좀 미리 준비를 좀 어느 정도는 검증까지 이미 사전에 하고 네. 사전에 하지 않았으면 이건 나올 수 없는 인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제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 정부 출범했을 때 저렇게 어쨌든 기스 난 거지 않습니까?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는 그것보다는 능력을 먼저 봤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당시 주미 정무공사를 하다가 그 보안 사고가 터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강등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영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세게 이제 징계를 먹었구나. 세게 징계를 먹은 거죠. 근데 그 징계 무효 또 소청을 했다고.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다시. 그래가지고 보수 정부에서 캐나다 대사를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보수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걸 거꾸로 한 거죠.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으니 우리가 키워줄게. 그러게요. 이런 측면도 있긴 네. 있는 거라고. 네. 그런데 이게 속마음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원래 억울함이 명예회복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치는 않은데 그런데 이분이 평가가는 괜찮아요. 능력 있는 분으로 평가가 그래서 자자하더라고. 일단은 썼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쁘게 말하면 보수 진보 정권에 다 그렇죠. 걸쳐 있는 거지만 이게 그 저기 뭐야 외교에서 이제 요런 어떤 인사 발탁이 있다는 거를 그 제나라 황공 때 그 관중이라고 있어서 관중. 네. 그리고 저기 그 친구가 포수가 아니야. 포수가 그래서 관포지교잖아. 그랬는데 관중이 제나라 황공한테 화살을 쏴서 암살하려고 했던 자라고. 그런데 포수가가 나서 가지고 이 저기 왕이 이게 패권자가 되려면 필요한 자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관중을 썼잖아.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가 패권국이 된 거지. 그게 관중의 덕이거든. 네. 그런데 그때 그 포수가가 본 관중의 능력은 냉철함이었거든. 인정에 끌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딱딱 봐. 근데 포수군 그런 재주가 없어. 사람을 덮어놓고 믿는다고. 근데 이래가지고는 제국 운영이 안 돼. 그래서 냉정한 한 외교관을 뽑은 거예요. 그게 관중이에요. 그런데 관중이 죽으면 제 나라가 망하잖아. 네. 그런데 이뭉순을 거기에 비견할 수 있냐? 나는 아직은 자신은 없거든. 그렇죠. 네. 아직은 자신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때 그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능력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이걸 하느냐. 네. 그리고 이번에 G7이 또 캐나다로 가시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아마 전면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래 보여져요.